반갑습니다, 여러분. 탐스러운 윤리와 사상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그리스 윤리 두 번째 시간으로 절대주의의 입장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주의라는 의미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됐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오늘 내용에 들어오셔서 그 절대주의의 흐름을 아리스토와 플라톤이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잘 흐름을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스텝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 보면서 오늘의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역시 다비드가 그린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제자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굉장히 괴로운 모습으로 함께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면서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플라톤이 어떠한 생각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상을 이어갔는지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피스트가 가져왔던 사상적이고 윤리적인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아테네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설명드렸었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를 선동한 죄, 청년들을 선동한 죄, 그리고 신을 모독한 죄로 아테네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소크라테스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다 모색해 놨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굳이 거절하고 기꺼이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플라톤은 그렇게 자신의 스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아테네 사회에서 아테네의 민주정을 통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이 사회 말고 조금 더 이상적인 또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사회 혹은 국가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 죽음 이후에 아테네를 떠나서 떠돌다가 40세에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짓게 되는데요. 그 학교가 바로 다음 화면 보시면 아카데메이아라는 학교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아카데미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톤이 지은 철학 학교인데요. 철학이나 수학이나 음악, 청문학 등을 가르쳤던 철학 학교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라톤이 설립한 철학 학교에서 자신의 철학을 쭉 전개해 나갔을 거고 그 중에 여러 제자들이 양성이 됐을 텐데 거기에 17살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했던 뛰어난 학생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플라톤 사상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또 자신의 학풍을 이어가게 되고 그런 점에서 리케이온이라는 학교에서 자신의 철학을 자신의 그 사상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이어서 그의 주지주의적인 입장과 이성, 지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대주의적인 윤리설의 입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오늘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라는 두 인물의 사상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 들어가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단계 스텝 2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플라톤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플라톤이라는 인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그림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운데 부분을 쭉 보시면은 두 학자가 있고요. 그 학자 중에 요 한 사람이 플라톤인데요. 자, 플라톤 요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요 부분만 확대를 해서 가져왔어요. 바로 다음 컷이에요. 보시면 어떤 학자가 손가락을
위로 가르치고 서 있어요. 이것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토라고도 쓰고 플라톤이라고도 쓰거든요. 이 부분 보면서 플라톤이 가리키고 있는, 위를 가리키고 있는 이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플라톤은요, 아테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당시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정치계에 입문하는 것이 보통의 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정치계에 입문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서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아테네 민주정에서, 아테네 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보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굳건히 해나가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톤의 그런 사상적인 배경, 굳이 배경이라고 좀 설명해도 이해하시겠죠? 배경이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플라톤이 민주정치를 지향했다라는 류의 선택지가 보인다면, 아, 이게 오답이구나 라고 과감히 체크하셔야 돼요. 자, 아테네 민주정을 불신했습니다. 왜?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부터 더 펼쳐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 가면,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새로운 진리 혹은 절대적인 선을 찾고 싶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진리와 절대적인 선이 구현된 이상적인 국가를 한번 제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테네 자신이 있었던 사회와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오히려 새로운 진리나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그 모색을 했던 플라톤의 입장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그럼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의 윤리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절대주의적인 윤리관을 이어가겠죠.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윤리, 선의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무엇을 통해서? 이성 능력의 발휘를 통해서 절대적 선의 기준을 찾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라고 표현했고요. 또 소크라테스에게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중시했느냐? 지혜, 참된 암, 주지주의라고 표현했으니 여기에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 항목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주지주의라는 점에서 또 이러한 두 항목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두 번째, 플라톤이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새로운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제시하고 싶어 했는데, 그럼 그가 제시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떠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철학을 하는 철인에 의한 통치를 이야기하고, 그 철인 통치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 삼분설과 사주덕론을 이해하셔야 되겠기에 함께 엮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플라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옆으로 빼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플라톤이 인간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세 부위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나눴는가? 머리와 가슴, 배라고 인간 몸을 세 부분, 특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봤을 때, 그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대표되는 영혼이 있으니, 머리에는 이성의 영혼, 가슴에는 기계, 배에는 욕망의 영혼이 있다. 그럼 이러한 영혼들은 각각 어떠한 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가? 덕과 연결시켜 보면은요, 이성은 지혜의 덕으로, 기계는 용기,
덕으로 욕망은 그것을 절제함으로써 덕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표에서 플라톤이 인간의 영혼을 셋으로 나눴다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영혼 3분설이 설명이 됐는데요. 다음 단계로 보면 이 각각 이성기계 욕망의 영혼,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 계급에 맞는 덕이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통치자 계급은 지혜의 덕을 발휘할 수 있고 수호자,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 되겠죠. 이 계층의 사람들은 용기의 덕을 발휘할 수 있고요. 다른 일반 생산자의 계층들은 욕망을 절제하는 덕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덕을 잘 구현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통치자가 지혜를, 수호자가 용기를, 생산자가 절제의 덕을 잘 구현하면 그 사회는,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지혜, 용기, 절제를 통해 정의로 조화를 이룬 국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덕이 표현됐죠. 그래서 사주덕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플라톤이 얘기한 영혼 3분설과 사주덕에 관한 얘기는 정리가 되는데, 이런 정의로운 이상사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통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를 가진, 이성의 영혼을 가진 이들만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철인, 철학자. 철인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철인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옆에서 봤었던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철인 통치에 관한 설명이 영혼 선분설과 사주덕 함께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 얘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유출을 해보면은요. 특히 이 철인 계급, 통치자 계급, 철인 통치, 통치를 하는 그 통치자 계층은요. 참고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소지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20세까지는, 아이들이 20세가 될 때까지는 공동육아, 공동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특성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사상 파트에 가시면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공산주의 얘기할 때 공산주의 사상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플라톤의 사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왜 플라톤의 사상이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지? 라고 했을 때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이러한 중요점들이 이들과 통치자 계급의 특성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적인 힌트를 얻어왔다라고 이해를 그때 가서 연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미리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을 하자면 거대한 분업의 틀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라는 걸 몇 번 강조를 드렸는데, 각각의 계급이 발휘할 수 있는 덕이 따로 있고 그 덕만 잘 발휘해주면 된다. 이들이 지혜를 발휘하거나 이들이 지혜 혹은 용기를 발휘하기를 바라지 않죠. 그들에게 걸맞는 덕을 발휘하라고 말하고 있죠. 즉 확실한 분업이 되어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통치는 이들에게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이 민주정치를 지향했다라는 선택지가 틀린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까지 넣으시면 그만큼 플라톤에게서는 철인 통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특징이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철인 통치의 이야기까지 왔는데, 세 번째로 그가 갖고 있었던 세계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중요하게 가야 되니까 여기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은요,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의 죽음을 보면서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진리,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새로 찾고 싶어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절대적인 선, 진리는 이 현실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플라톤의 결론이에요. 그럼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현실이 아닌 현실 너머에 어딘가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리를 찾았던, 그 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그곳은 현실이 아닌 그 어딘가에 다른 곳이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진실을 보고 둘로 나눠서 세계를 바라봤다라는 의미에서 이원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사람은 현상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실의 세계? 이 현상계는요,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계는 굉장히 변화가 많고 절대적이지 않은 속성 때문에 진리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반면에 그가 찾았던 진리의 세계는 감각에 의해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인지하고, 이성에 의해 인지하는 그것은 불변하고 절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계라고 얘기하고, 이 이데아의 세계를 단지 모방해낸 것이 현상계의 모습인데, 현상계의 모습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고 진짜 진리는 이데아계에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동굴이라고 썼는데, 자, 동굴 안에 죄수들이 갇혀 있어요. 죄수들이 갇혀서 다 몸이 묶인 채로 동굴 안에 갇혀 있고, 그 동굴을 비춰주는 횃불만이 있습니다. 그 횃불에 자신들의 모습이, 그림자가 동굴의 벽에 비춰져 있고, 그 죄수들은 그 그린 그림자, 그 비친 그 그림자만을 보면서 평생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굴에 갇힌 죄수 하나가 몸에 묶인 그런 밧줄을 다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탈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동굴 밖의 세계에는 횃불이 아닌 햇빛에 의해서 이 온 세상이 환하고, 이 동굴 안에서는 횃불에 의해서 비친 그림자의 모습만을 보고 살았는데, 밖에 나오니 진짜 세계가 펼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굴 안에서 본 세계, 횃불에 비춰져서 봤던 그림자가 전부인지 알았던 그 세계는 가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걸 여기에 대입시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여기라는 거예요. 횃불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세계. 진짜 세계에 가게 되면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플라톤의 입장이고요. 자, 요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원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원형의 모방이 현상계의 세계라는 설명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요렇게도 그릴 수 있을 거고, 요렇게도 혹은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그림을 다 그건 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 플라톤은 아니라고 말해요. 뭐냐? 원이라고 했을 때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직선들을 모두 모아서 완벽한 형태의 그 완전한 원이라는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있겠죠. 우리는 그 개념을 알고 현실상에 그 원의 개념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노력은 해볼 거야. 요렇게도 요렇게도 나 이거 그 개념을 한번 구현해 본 건데 하고 그려봤지만 어딘가는 찌그러져 있고 완벽하지 못한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이데아, 원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고, 그것을 각각 구현해낸
이 찌그러진 원의 모양들은 현상에 있는 그것의 모방 형태일 뿐이고 그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름다움의 이데아. 우리는 사실 아름다움 뭘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 어떤 여배우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인지하는데 플라톤이 생각했을 때는 이들이 가진 아름다움은 어때요? 언젠가는 시들 수도 있을 것이고 변할 수도 있어요. 절대적이거나 불변하는 성질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가 생각하는 미의 이데아가 어떠한 현실에 담겨진 모방의 모습일 뿐이다. 미의 이데아, 미의 어떠한 원형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따로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구현해내거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진리의 상태는 현실 너머에 따로 있다라고 보는 그의 이원론적인 세계관, 진리관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인다. 이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플라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데아계와 현상계에 대한 두 가지 설명, 그리고 철인 통치와 사주덕, 영혼 3분설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라톤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플라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요걸 보면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데아를 조금 더 이해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해 봤는데 이 그림에서 각각을 다 말이라고 우린 얘기하죠. 말이라고 알고 인지를 합니다. 여기는 잘 구현이 안 됐지만 교과서를 보시면 각각의 서로 색깔도 다르고요. 모양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이라고 했을 때는 말의 속성을 결정짓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 요소들이 다 담겨있는, 현실에 담겨있는 세 마리의 말이 있어요. 보면 실제로 살아있는 말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는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늙을 수도 있고 병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죽지. 그러나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고유한 특성, 어떤 원리가 되는 것들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만의 특성이니까. 그 특성 자체는 그냥 있는 것이고 그걸 담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의 말의 모습들은 다 변해갈 거지. 플라톤은 우리 주변에서 눈에 띄는 만물들 위에라는 말보다는 어떤 것을 너머에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혹은 그 뒤에 한정된 몇몇 형상들이 있다고 결론 짓고 그것을 이데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을 이렇게 어떠한 단어들과 어떠한 문장들을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데아라고 하는 진짜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점,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플라톤의 특징적인 사상을 이제 공부해 봤으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그 플라톤의 사상 물론 존중하지만 플라톤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난 다른 입장에 있다 라고 하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결론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반대하고 그의 입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반대하고 아리스토텔레스로 가게 되면요. 자, 첫 번째 그의 사상은 이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이론론적인 세계관. 어떤 의미에서 일원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바로 우리 현실 속에 진리가 있고 그것을 찾아가고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 현실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을 구현해 가기 위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입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처럼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현실 너머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내에서 그 진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아리스토텔의 입장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목적을 실현해 나간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진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아서 크게 언급하진 않겠지만, 어떠한 원론적인 면을 이루는 이론적인 특성이 있다면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진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런 형상이나 진료라는 특성을 갖고 이 현실 세계에서 각각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데, 인간들이 이 현실에 존재하며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행복이라고 봅니다. 행복론.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어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그것을 이성에 의해서 찾고자 했었죠. 따라서 이성의 힘을 중시했고 이성의 발휘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성을 발휘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성을 발휘하는 그 삶이 오늘 하루 잠깐 이성을 발휘하며 충분히 발휘하며 살았다 라고 해서 행복한 삶이다, 너의 목적을 실현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이성을 꾸준히 발휘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 제비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이성적인 삶이 꾸준히 연결되어야만 된다고 봤는데, 그렇게 내가 참된 알물, 지혜를, 이성의 발휘를 제대로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참된 암, 이성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지라는 단어를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요 이성과 의지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번째 얘기로 가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류를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덕을 지적인 덕과 또 하나 품성적인 덕으로 분류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지적인 덕은요, 교육을 통해서도 길러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지만, 품성적인 덕은 바로 이 의지를 통해서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것이냐?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중용의 습관화라는 개념인데요.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중용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 마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쓰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힘 있는 친구가 힘이 약한 친구를 사소한 이유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때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덕스러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에서 보자면 힘 있는 친구가 힘 없는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한번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마땅한 정도로, 마땅한 대상에게, 마땅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 자, 만약 그 상황을 보면서도 내가 만약에 저 힘없는 친구를 도와줬다가는 저 애가 나까지 괴롭힐지도 몰라. 난 도망가 버릴래. 무시해 버릴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의 친구를 보고 그건 비겁한 행동인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반면에 그 힘센 친구에게 달려들어서 막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싸우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무모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떠한 적절한 마땅함의 덕이 모자른 상태 혹은 적절하지 않게 과한 상태가 아닌 가장 마땅함은
그 상황에서는 바로 용기 있게 야, 너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려보고, 그러지도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그 상황에서 뭐가 가장 마땅한지를 또 계속 생각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족하거나 과하지도 않은 가장 마땅하고 적절함이 무엇인지를 내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판단해내고 그것대로 행동할 수 있게끔 내 삶에서 끊임없이 마치 습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품성적인 덕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그 품성적인 덕을 키우기 위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앞선 학자들이 이성적인 덕을 중시하며 주지주의의 학풍을 이어왔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이성의 역할 중요하지만 그 덕스러운 행동의 실천을 위해서 의지 역시 중요하다. 주의의 입장도 가미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플라톤과 달랐고 그 다른 점을 목적론과 행복론을 통해서 설명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의주의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용의 습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알아보시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비겁과 무모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용돈이 생겼을 때 쓸 때는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쓰지 않는 행동을, 그 마땅함을, 적절함을 절약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쓸 때도 쓰지 않아. 그래서 그 절약의 덕이 모자르다 라고 하면 뭐 인색함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쓰지 말아야 할 때도 돈을 펑펑 쓰면서 절약하지 못하는 그 덕이 잘못 나가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과소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가면서 과소비, 낭비 여러 가지 것들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기억할 건 적절하게, 마땅하게, 모자르지도 않게, 과하지도 않게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마땅함을 판단하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설명하는 중용이다 라고 하는 거 오늘 수업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요 부분까지 보시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이론이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한번 보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연속적이고 분할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는 더 많은 양을 혹은 더 적은 양을 혹은 동등한 양을 취할 수도 있다. 이때 동등함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어떤 중간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며 중간을 추구하고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럼 이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한 적절함의 상태를 중용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 중용의 덕을 습관화시키기 위해 이성뿐만이 아니라 의지의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처음에 본 그 아테네 학당 그림 중에서 플라톤 옆에, 플라톤은 이상적인 세계, 현실 너머에 있는 진리의 세계를 저 위로 가르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진리가 있고 현실 속에서 그 목적과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손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림을 통해 마지막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3단계 들어가서 이들에게서 가장 특징적으로 구분해 줘야 될 점이 무엇인지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들어갑니다. 플라톤 얘기했는데요. 플라톤에게서 자, 이성주의와 주지주의의 학풍이 보인 것은 소크라테스,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소크라테스와 공통된 관점이고요. 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보이는 관점. 따라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세 학자에게서는 이렇게 이성을 중시하고 참된 삶을 추구하고
지혜를 중시하는 입장이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거 찾아냈고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 참된 암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의주의적인 관점에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앞선 학자와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고, 플라톤이 얘기한 입장 중에서 플라톤은 진리의 세계를 현실 너머에서 찾았습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 진리의 모방일 뿐이다라고 설명했으나,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다라고 설명했기에 그 세계를 보는 관점, 진리를 보는 관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문제 속에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문제화면 보시면 2008학년도의 6월 평가원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를 선별을 한 이유는요, 요 내용들 속에서요, 이 문제의 의도는 사실 관념론과 그 물질적 관념을 중시하는 입장과 물질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유물론적인 입장을 물어보는 문제이긴 한데, 갑의 입장을 보시면 관념론, 관념, 이성적인 능력, 관념을 중시하는 입장, 그리고 플라톤의 입장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지문처럼 나는 이 다음에 좋은 집을 짓고 싶어. 그랬더니 을이 어떤 게 좋은 집이야? 갑의 대답이 경험 너머에 있는 좋은 집의 본 모습을 따라서 집을 지을 거야.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까지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 경험 너머에 있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 세계 너머에 본 모습, 원형의 형태로 있는 그것을 따라서 지을 거야 라고 한 것은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를 표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 강조하고 있는 이데아,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마치 갑 학생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갑 친구의 대화를 한번 잘 봐둬라 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는요, 2008학년도 10월 교육청 18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림을 보면 그 아테네 액당 그 그림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등장했던 적이 있어요. 교육청 문제에서. 그래서 요 각각 A, B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설을 써놨겠죠. 아테네 액당에서 중앙에 두 사람이 사제지간을 해요. 말씀드렸었죠. 각각의 철학적인 입장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스승인 A는 자신이 중시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설명하려는 듯 오른쪽으로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 제자인 B는 현실 속에서 참다운 존재를 찾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앞쪽에 보이는 땅을 가리키고 있다. 이상적인 혹은 이원론적인 세계관, 반면에 현실에서 진리를 찾는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A는 스승 플라톤, B는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에 적용을 해볼까요? 1번부터 신앙을 통해서 절대자에게 귀해라. 신앙, 절대자, 신이라는 그 인격적인 신,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이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윤리를 설명할 때 잘 나오는 서술이고요. 2번, 부와 명예 등 세속적인 가치에서 최고의 행복을 찾았다라고 했지만, 이 두 학자는 이성, 참된 암, 지혜를 강조하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두었죠. 4번, B는 A에 비해 관념론적인 세계관에 편향되어 있다라 했는데, 관념론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나왔네요. 자, 이 경험 현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찾고자 했던 플라톤이 오히려 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관념론적인 이상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들죠. 그래서 4번인 B와 A 순서 잘못되어 있고요. A와 B는 모두 보편타당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보편타당한 진리가 어디에나 있다라는 말은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우리 지금 강의의 제목이죠. 절대주의, 상대주의. 그래서 5번 정답인데, 그럼 3번은 A는 B보다 도덕적 실천의지 강조했다. 실천의지 상당히 중요했었죠. 누구에게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중요했죠. 그래서 4번과 마찬가지로 A, B 바꿔놓으면서 오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도 보시면 한 문제상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를 보니까 수능 기출 문제인데 2009학년도 다음 고대 윤리 사상가의 글에서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 3점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 지문 속에 두 사람의 입장이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은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를 낳는다. 따라서 나는 활동의 차이에 따라 성품의 차이가 생겨난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오직 무지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본다. 자, 그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악을 행하면 무지 때문이야. 따라서 무지가 아닌 참된 지를 알고 있다면 도덕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죠. 행으로 넘어가겠죠. 지행 합일. 그래서 도덕적인 행동을 위해 참된 알을 강조하는 주지주의.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는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이라는 의지적인 면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조화를 시켜야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의 입장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출제된 수능 문제 고대 서양 윤리 사상가의 문제에서 잘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를 같이 집어넣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 지문상에서 두 학자가 모두 나왔으니 다음에 선택지를 한번 보면은요, 정답만 가져왔는데요. 충동이 참된 알매 실현을 방해한다는 것을 간과한 입장이라고 소크라테스에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더 점프한 그 의미로 보이실 텐데, 참된 그것을 실현, 도덕적으로 실천, 행동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의, 참된 알미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의주의, 의지의 역할을 강조했을 때는 만약에 참된 참된 지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강인한 의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면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바로 그것을 끊임없이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용의 습관화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지가 결핍되었을 때의 충동이 이걸 방해할 수도 있으니 의지를 키워야 돼 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소크라테스 의견을 충동이 참된 알매 실현을 방해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나는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을 가미해서 여러분들 복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학력평가 문제도 받고 모의평가, 수능에서까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피스트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 가능한지 한번 맛을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지 깡하게 콕 한번 짚어볼게요. 두 가지로 정리해 왔어요. 간략하게 발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수업 잘 들은 친구들은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관, 진리에 대한 기준에 관한 생각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건 뭐죠? 바로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에 있다는 거,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성, 지혜의 능력을 강조했다는 거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반면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이 두 학자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세계관, 진리관이었죠. 플라톤은 이원론적인 세계관 해서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나눠서 설명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 즉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이론론적인 세계관, 그래서 현상계, 그리고 이론론에서는 모든 것을 목적을 추구하고 인간의 목적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두 시간 동안 사실 우리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관해서 기본 틀은 다 마련을 한 겁니다. 소피스트들이 절대적인, 보편타당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판단, 그 행동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용성을 가져오느냐 혹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선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했던 점은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그래서 쾌락주의, 경험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 등의 영향을 끼쳤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절대적인 보편적인 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있다라고 보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성, 지혜, 참된 알미 중요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후에 스토아파로 간다던가 합리주의, 관념론 등으로 가면서 그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그리스도교 윤리가 서양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기둥 중에 하나, 고대 그리스에서 상대적인 윤리설과 절대적인 윤리설 한번 나눠서 공부해 봤습니다. 2시간 잘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들에 관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풀이하면서 여러분들 내신에도 한번 탄탄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고요. 여러분들은 교재 준비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